여러분이 다니는 치과에서 정말 큰맘 먹고 최첨단 3D 스캐너를 새로 들여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내 치아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테니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 병원에서 이미 돈을 주고 사용하던 인공지능 분석 소프트웨어가 이 새 장비와는 호환이 안 된다면서 갑자기 먹통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좋은 기술 두 개가 만났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바로 그 답답한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프런자사와 그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치과 영상 분야의 인공지능이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기발한 해법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3D 스캔 이미지에서 수많은 치아 중 특정 하나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네, 그리고 왜 최신 스캐너로 바꿨을 뿐인데 그 능력이 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풀이의 변환이라는 신기한 도구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랄까, AI에게 새로운 외국어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만능 번역기를 뇌에 심어주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거든요.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단순히 치과용 AI 하나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현실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네, 부탁드립니다. 요즘 치아학에서는 콤빔 CT, 줄여서 CBCT라는 장비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CBCT요? 네, 엑스레이가 2차원 평면 사진이라면 CBCT는 턱과 치아 전체를 3차원으로 스캔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치아 뿌리의 염증이나 뼈의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죠. 말 그대로 턱 전체를 3D 모델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워낙 복잡할 텐데 AI가 이걸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AI 분석의 첫 단추는 바로 분할, 영어로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작업입니다. 분할이요? 네, 복잡한 3D 이미지 안에는 어금니, 앞니, 사랑니, 턱뼈가 전부 뒤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오른쪽 아래 두 번째 어금니처럼 분석하고 싶은 치아 하나만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AI에게 복잡한 풍경화 속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만 정확히 테두리를 따라 색칠해봐 라고 시키는 것과 같죠. 아하. 그 첫 번째 색칠 작업이 엉망이면 그 뒤에 색깔이 어떻고 열매가 몇 개인지 분석하는 건 다 의미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할 작업의 정확도가 모든 진단과 치료 계획의 신뢰성을 저하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문제, 도메인 이동,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합니다. 도메인 이동. 용어는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완벽한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찍은 아주 예쁜 빨간 사과 사진 수천 장만 보고 자란 AI가 있다고 해보죠. 네, 스튜디오 안에서만요. 그렇죠. 이 AI는 스튜디오 안에서는 거의 100% 정확하게 사과를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이 AI를 갑자기 어둡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과수원에 데려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겠죠. 아마 이게 사과가 맞나 하면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조명, 배경, 각도 같은 환경, 즉 도메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단중에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과의 품종이 살짝 바뀌거나 카메라 렌즈에 미세한 왜곡이 생기는 것까지 AI는 전부 낯선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와, 그렇게까지 예민하군요. 네, 치과에서도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의 CBCT 장비라도 노이즈를 줄여주는 필터를 켜느냐 끄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질감이 미세하게 달라지거든요. 설정 하나만 바꿔도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다른 회사의 새 기계를 도입하는 건 AI 입장에서는 스튜디오의 조명과 카메라, 배경까지 통째로 바꾸는 수준의 충격적인 변화인 셈입니다. 이 연구 자료가 바로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더군요. 네, 같습니다. 연구팀은 특정 노이즈 제거 필터를 적용한 스캔 이미지, 이걸 AI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소스 도메인이라고 부르죠. 네, 소스 도메인. 이 이미지들로 AI 모델을 아주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테스는 같은 기계지만 그 노이즈 필터를 끈 상태, 즉 좀 더 날카롭고 거칠어 보이는 이미지로 진행했습니다. 이게 AI에게는 낯선 원정 경기장, 즉 타겟 도메인이 되는 거죠. 타겟 도메인. 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자료의 그림 1을 보면 기존 모델이 새로운 환경의 이미지를 받자마자 치아의 경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아, 분할 영역을 나타내는 붉은색 표시가 치아 바깥으로 마구 삐져나가고 엉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실패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I가 잘했다 또는 못했다를 판단하는 점수 같은 게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이스 스코어라는 지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다이스 스코어? 네, 1점에 가까울수록 AI가 색칠한 영역과 전문가가 직접 그린 정답 영역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0점이면 완전히 엉뚱한 곳을 칠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앞니 쪽 작은 어금니의 다이스 스코어가 0.574까지 떨어졌습니다. 0.574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반타작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신뢰하고 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이죠. 아, AI가 새로운 환경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I가 환경 변화 때문에 길을 잇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인데 여기서 보통 개발자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나요? 분명 새로운 스캐너로 사진을 수천 장 다시 찍어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자는 아주 무식하고 오래 걸리는 방법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그 수천 장의 이미지에 전문가가 일일이 손으로 정답 영역을 다시 그려주는, 즉 라벨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정말 네, 이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고 바로 이 점이 새로운 AI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구팀은 그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3D 풀이의 도메인 적응, 3D FDA라는 기법을 통해서요. 3D 풀이의 도메인 적응, 드디어 핵심이 나왔네요. 네, 풀이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이미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소리의 주파수를 분석할 때 쓰는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보통 소리 분석에 많이 쓰이지만 이미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복잡한 수학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어떤 이미지든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주파수 신호의 조합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주파수로 분해한다.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미지에서 주파수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미지에서 낮은 주파수는 부드럽고 완만하게 변하는 부분들입니다. 낮은 주파수. 예를 들어 이미지의 전반적인 밝기나 명암 대비, 전체적인 톤 같은 것들이죠. 연구에서는 이걸 이미지의 스타일 또는 분위기를 담고 있는 진폭 정보라고 부릅니다. 아, 스타일. 반면에 높은 주파수는 색이나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다시 말해 치아의 날카로운 윤곽선이나 뼈의 미세한 구조 같은 디테일과 경계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디테일. 이걸 구조를 담고 있는 위상 정보라고 하고요. 아, 잠시만요. 그럼 풀이의 변환이라는 도구를 쓰면 이미지 한 장을 구조 정보와 스타일 정보라는 두 개의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어떤 집의 아주 상세한 설계도와 그 집의 외부 조명이나 페인트 색감만 담은 정보를 따로 떼어내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말씀하신 그 설계도가 바로 구조 정보인 위상이고 조명과 페인트 색감이 바로 스타일 정보인 진폭인 거죠. 아하. FTFA 기법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라운드에서 설계도, 구조 정보, 위상만 쏙 빼냅니다. 구조만요. 그리고 AI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타겟 이미지, 즉 원정 경기장에서는 조명과 페인트 색감, 스타일 정보, 진폭만 가져옵니다. 아, 각각 다른 이미지에서 필요한 조각만 하나씩 가져오는군요. 그런 다음엔요. 그 둘을 합치는 겁니다. 합친다고요? 네, 원래 있던 소스 이미지의 튼튼한 설계도 위에다가 전혀 다른 타겟 이미지에 새로운 조명과 색감을 입히는 거죠. 와, 그렇게 해서 다시 이미지로 재조립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뼈대와 구조는 원래 이미지 그대로인데 겉보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탄생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타겟 스캐너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변형된 뮤테이티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미지의 뼈대, 즉 구조는 원본 소스 이미지와 100% 동일하죠. 아, 그쵸. 구조는 그대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원본에 그려두었던 정답 라벨, 그 붉은색 윤곽선이 이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에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기발한데요? 그렇죠. 결국
단 한 장의 추가적인 수작업 라벨링 없이도 AI에게 이게 새로운 환경이야 라고 알려주는 맞춤형 학습 자료를 거의 무한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AI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예습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셈입니다. 나는 원래 이 환경에서 훈련했어 라고 착각할 만큼 풍부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발한 이미지 스타일 이식 작전은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오, 아까 AI가 낙제점을 받았던 작은 어금니의 다이스 스코어 기억하시죠? 네, 0.574요. 네, 0.574에 불과했던 점수가 이 FDI 기법으로 만든 이미지들로 추가 훈련을 시키자 0.885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0.574에서 0.885로요. 이게 실제 치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요? 그냥 성능이 좋아졌다 수준인가요? 아니면 못 쓰던 걸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인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와, 0.574는 임상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오류율이지만 0.885 정도면 전문가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치아는 더 인상적인데요. 두 번째 큰 어금니의 경우 기존 0.815점이던 것이 무려 0.953까지 치솟았습니다. 0.953이요? 네, 이 정도면 거의 전문가가 직접 작업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도 차이가 확실하겠네요. 그럼요. 자료에 있는 그림 3, 4, 5를 보시면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각 그림은 세 줄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맨 위줄 A행이 전문가가 그린 정답이고요. 중간 B행이 바로 적응 훈련 없이 새 환경에 던져진 기존 모델의 처참한 결과입니다. 아, 삐져나온 거요? 네, 붉은색 분할 영역이 치아를 벗어나거나 엉뚱한 곳을 칠하고 있죠. 하지만 맨 아랫줄 C행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FDA 기법으로 훈련된 새 모델의 결과물인데 붉은색 영역이 치아 윤곽선에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와, 정말 정답이랑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네, 정답인 A행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죠. 그야말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극적인 증거군요. 그런데 연구를 보다 보니 베타라는 파라미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베타 값은 새로운 타겟 이미지의 스타일, 즉 조명과 페인트를 얼마나 강하게 섞을지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아, 성능 비율. 네, 값이 높을수록 새 환경의 스타일을 더 많이 반영하게 되죠. 그럼 당연히 베타 값을 높게 설정해서 새 환경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베타 값을 높인다고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각 치아 모델마다 최적의 성능을 내는 스위트 스팟이 존재했습니다. 스위트 스팟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과하게 스타일을 섞으면 AI가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는 뜻인가요? 네, 마치 번역기를 너무 과하게 돌려서 원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스타일을 너무 강하게 이식하려다 보면 원분이 가지고 있던 미세한 구조 정보, 즉 위상이 일부 왜곡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 적절한 수준의 스타일 이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또한 이 연구에서는 히스토그램 매칭이라는 단순히 이미지의 전체적인 톤을 비슷하게 맞추는 더 단순한 방법과도 성능을 비교했는데요. 네. 앱디프 기비 기법이 이 방법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밝기나 대비를 맞추는 수준을 넘어 이미지의 근본적인 주파수 특성을 이식하는 이 접근법이 얼마나 정교하고 효과적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니까요. 정리를 해보죠. 오늘 우리는 치과용 AI가 스캐너 교체라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지의 구조와 스타일을 분리했다가 재조합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규모의 새 데이터를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들지 않고도 이미 가지고 있던 데이터 자산을 아주 영리하게 재활용해서 AI가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도록 가르쳤다는 점. 네, 이것이 바로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도메인 적응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치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건 인공지능이 실제 세상에서 쓰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대낮 캘리포니아 도로의 데이터만 학습한 AI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나 안개가 자욱한 새벽 강원도 산길에서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료 영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A병원의 G사 MRI 장비로 학습한 AI가 B병원의 지멘스사 MRI 이미지를 제대로 판독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런 도메인 적은 기술이 없다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쏟아부어 훈련시킨 바로 그 온실 안에서만 똑똑한 존재로 남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은 AI를 온실 밖 거친 세상으로 꺼내주는, AI를 훨씬 더 강건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장벽을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술을 한 종류의 스캐너에서 다른 종류의 스캐너로 데이터를 적응시키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소스를 타겟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기술을 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십, 수백 종류의 각기 다른 스캐너에서 나온 각양각색의 데이터들을 모두 하나의 표준화된, 공통된 모습으로 통일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제각기 다른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말을 전부 표준화로 번역해서 AI에게 들려주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AI가 우리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 세계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로 AI가 가장 학습하기 좋은 표준화된 이상적인 가상세계를 하나 만들어내고 현실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그 가상세계의 모습으로 변환해서 학습시킨다면 어떨까요? AI를 현실에 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을 AI에 맞춰 가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의료 진단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일관되고 더 신뢰성 있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현실의 다양성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